하루의 취향 김민철 지음 북라이프 출판 프롤로그 이상한 일이다. 취향이라는 이 평범한 단어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기가 죽는다. 왠지 그 앞에는 근사한, 남다른 같은 수식어를 붙여야 할 것 같고 나의 취향에 어울리는 수식어는 따로 있을 것만 같다. 평범한, 별거 아닌, 혹은 뻔한과 같은. 그래서 취향이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자꾸만 가난한 기분이 들었다. 오래도록 잘 가꾼, 근사한 남의 정원 앞에서 굳이 나의 볼품없는 화분 하나를 내미는 것만 같은. 모두가 취향을 말하지만 유독 나만 초라했던 어느 날 취향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취향, 명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 그뿐이었다. 근사한 정원 같은 뜻은 없었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나를 살짝 기죽게 했던, 때론 나를 초라하게 만들기까지 했던, 누군가의 시선을 끝없이 의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취향이 제대로 된 의미를 찾자마자 나를 구원하러 온 것이었다. 취향, 마음이 가는 방향, 아무도 상관할 필요 없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마음의 방향. 좀 촌스럽더라도, 좀 볼품 없더라도, 좀 웃기더라도 이것은 나의 취향, 나의 소중한 취향. 안개 속에 잠들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단어가 있다. 밀란 쿤데라, 커튼. 어릴 적 한 친구의 글씨체를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그 글씨는 뾰족했고 반듯했고 그 친구 같았다. 몰래 열심히 따라해 보았다. 하지만 영영 그 친구의 글씨체와 같아지진 않았다. 다만 내 글씨체가 약간 뾰족하게 변했다. 그때 또 다른 친구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엔 가볍고 어딘가 모르게 경쾌한 그 글씨체를 따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글씨체에 도착하는 대신 또 다른 글씨체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나의 글씨체에 그 친구의 결이 조금 더해진 것 뿐이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던 것 같다. 오랜 시간 동안 매혹과 표절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내게 남은 건 결국 나의 글씨체뿐이다. 누구와도 다른 오직 나를 닮은 글씨체. 이런 과정이 비단 글씨체에만 일어나는 일일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작가들의 문체를 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개성을 훔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안목을 가지고 싶어 했는지, 내가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꼭 들었는지. 수많은 실패 끝에 나는 오늘도 나밖에 되지 못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누구나 그럴 것이다. 마음은 매일 흔들리며 어딘가에 닿고 우리는 그것에 지갑을 열거나 시간을 쏟는다.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때론 절망, 때론 후회다. 하지만 운 좋게도 몇은 나에게 남는다. 나에게 꼭 어울리는 형태로. 나에게만 꼭 어울리는 색깔로.
나의 취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마침내 생긴 것이다. 반갑게도 기쁘게도. 그렇다면 나에게 그 취향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유행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취향을 기준점으로 삼아 하루를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식량으로 삼아 나의 취향은 오늘도 나를 나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취향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고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다. 왜 그때 나는 저것이 아니라 이것에 마음이 끌렸을까? 이것은 또 나의 어떤 마음을 닮았을까? 이 취향은 얼마나 오래 나에게 머물게 될까? 하루하루의 취향이 모여 결국 나는 어떤 색깔의 사람이 되는 걸까? 그 고민 속에 만져진 수많은 마음의 결에 하루의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일 내 마음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는 이 취향 덕분에 나다울 수 있었으니까. 근사하지 않아도, 우아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바로 그 취향이 오늘 가장 나다운 하루를 살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라라랜드 원피스를. 언제나처럼 촬영장에선 음악이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델의 감정을 잡기 위해 혹은 지치기 십상인 촬영장 스태프들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촬영장은 뭔가 달랐다. 음악을 들으며 뭔가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었다. 이 장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저 이 장면에서 울었잖아요. 난 울진 않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내게 한 사람이 물어왔다. 라라랜드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촬영장 스태프들의 감정을 그토록 휘저어 놓은 음악은 바로 영화 라라랜드 OST였다. 아직 보지도 않은 영화 OST를 촬영 이틀 내내 들었다. 촬영이 끝나고 바로 극장으로 갔다. 그렇게라도 봤으니 망정이지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될 뻔했다. 다음날 회의 시간에도 광고주 미팅에서도 라라랜드 이야기는 어김없이 나왔다. 한 광고주는 라라랜드 같은 광고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고 말했고 또 한 광고주는 진짜 라라랜드 감독을 써서 광고를 찍으면 안 되냐는 꿈같은 바람을 말했다. 영화를 보다가 초반부터 울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고 각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패러디 영상이 이어졌고 들어가는 카페마다 그 음악이 흘러나왔다. 가히 라라랜드 열풍이었다. 그날 친구와 들어간 카페에서도 배경음악은 어김없이 라라랜드였다. 친구가 말했다. 이 영화 봤어? 봤지. 야, 요즘 이 영화 때문에 난리야, 난리. 나는 진짜 이 영화 보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왜? 그런 연애 못 해봐서? 아니, 왜 나는 저렇게 등 파인 원피스 하나 못 입어봤지? 근데 왜 37살이 된 거지?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야, 그걸 입고 어딜 가냐? 아니야. 연말에 딱 하루만 입더라도 그런 원피스 하나쯤은 샀어야 했어. 그 정도 사치는 해도 되는 거였는데. 맨날 입을 수 있는 옷만 사다가 이 나이가 돼버렸네. 라라랜드에 관한 수많은 감상평을 들은 나였다. 하지만 등 파인 원피스가 감상평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날 처음 알았다. 뜬금없는 친구의 고백 덕에 나는 그날 수시로 웃었다. 어쩌다 보니 등 파인 원피스가 친구에겐 돌아갈 수 없는 젊은 시절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아직도 내 옷장에 고이 걸려있는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코트 같은, 살 빠지면 입어야지 라며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어본 청바지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 박스 한가득 있는 나의 크고 무겁고 화려한 목걸이들 같은. 최근 나를 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예전에 나는 크고 무겁고 화려한 목걸이 마니아였다. 나는 티셔츠에도 힙합 바지에도 정장 재킷에도 어울리건 말건 목걸이를 주렁주렁 하고 돌아다녔다. 오래전 엄마가 외국 여행에서 사온 무거운 목걸이도 내 것이 되었고, 친구가 도대체 하고 다닐 곳이 없다며 보여준 커다란 목걸이도 내 것으로 돌아왔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간혹 한마디씩 했는데 대충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다. 1. 야, 이렇게 무거운 걸 목 안 아프냐?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자주 들은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꼭 목 디스크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옮겨갔다. 2. 너는 똑같은 목걸이들이 많기도 하다. 나와 전혀 취향이 다른 친구들에게서 자주 들은 말이다. 다 다른 목걸이인데 그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였다. 3. 참 너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화려한 목걸이를 해도 하나도 안 화려해 보여. 진짜 잘 어울려. 어떻게든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자주 들은 말이다. 세상엔 정말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다. 3번 말을 나는 정말 칭찬으로 들었다. 하고 싶은 목걸이를 마음껏 해도 과하지 않다니. 화려한 목걸이를 하면서도 전혀 튀고 싶지 않았던 내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 그리고 제일 귀담아 듣지 않은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1번 말이었다. 안 무거웠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목 디스크라니. 여러분, 저 20대랍니다. 어린 전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나도 30대가 되고 이제 40대가 코앞이고 결국 15년 넘게 고집해온 목걸이와 이별을 고할 때가 오고야 말았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하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무게가 이제는 잠깐 해도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취향 탓이 아니라 내가 절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바로 그 목 디스크 때문에 나는 목걸이 사랑을 끝내야만 했다. 슬픈 것은 내 취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아직도 크고 화려한 목걸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쇼윈도 앞을 떠나지 못한다. 누군가의 목걸이를 한참이나 쳐다본다. 아직은 남은 미련에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걸쳐보기도 한다. 그러고는 바로 벗는다. 이제 나에겐 나의 취향을 소화할 목근육이 없다. 그렇게 나의 목걸이는 나의 과거가 되었다. 물건은 기억한다. 잊고 싶어 구석에 숨겨놓은 나를. 꼭 기억하려고 잘 보이는 곳에 뒀지만 결국 잊어버린 나를. 가장 반짝이던 순간의 나를. 가장 찌질한 순간의 나를. 조금 화려하고 싶어 용기를 냈지만 결국 구석에서 말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던 순간의 나를. 초라한 기분을 없애기 위해 영양가 없는 쇼핑을 해대던 나까지. 잠시나마 잘 나가던 나를 빛바랜 채로 기억하는 목걸이도 있고 결국 선을 넘지 못한 나를 기억하는 등 파인 원피스도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차마 버리지 못해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물건들의 기억을 읽다 보면 집 전체가 기억의 박물관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결국 각각의 물건들이 뭘 기억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행복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이불킥일 수도, 간지러움일 수도 있다. 바라건대 그 기억이 미련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때 해볼 걸. 생각해보면 그땐 어렸는데. 같은 미련을 가지기엔 오늘 우리는 제일 젊으니까. 아무래도 친구에게 등 파인 원피스를 선물해야 할 것 같다. 어떤 선언. 집에도 이름이 필요했다. 처음 신혼집으로 이사와 커피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내다보다가 남편에게 말했다. 망원 카페 어때? 그 이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름인지 깨닫는 데에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카페라 부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 맥주만 마시고 있었으니까. 최고의 술 친구와 4년을 연애하고 마침내 같이 살게 된 찰나였다. 그곳에서 우리의 음주력은 나날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었다. 카페는 무슨? 응? 망원 카페는 이 집에 안 어울려. 이렇게 술만 마시는데. 망원호프 어때? 오, 뭔가 쓸쓸히 먼 곳을 바라보며 술 마시는 느낌인데? 좋아. 그렇게 우리 집은 망원호프가 되었다. 우리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회사 사람들도 모두 우리 집을 망원호프라 불렀다. 하도 그렇게 부르다 보니 정말로 술집이라 착각하고 메뉴를 물어오는 사람도 생겼다. 위치를 열심히 검색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웹툰 술꾼 도시처녀들 속 술집 간판으로도 등장했다. 가문의 영광이라며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셨다. 집에는 각종 술병이 차곡차곡 쌓였다. 문제는 쌓이는 게 술병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망원호프 주인장 2명은 모든 것에 수집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책도, 피규어도, 식물도, CD도, LP도 놀라운 속도로 늘어갔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이사 못해. 하지만 해마다 오르는 전셋값과 월세 앞에 방법은 없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싸질머지고 2번의 이사를 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에게 끝없이 미안해하며. 3번째 이사를 앞두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했다. 2년마다 이사를 하는 건 너무 소모적이었다. 책도 CD도 피규어도 어딘가에 정착하면 좋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미안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대충 구겨져서 살고 싶지도 않았다. 답은 하나였다. 집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집도 하나였다. 우리가 신혼 때 살던 아파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그 집 하나였다. 4년 전 우리가 살았을 때에 비해서 집값이 100만 원도 안 오르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너무 외진 아파트라고 싫어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이모는 이렇게 작은 아파트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부동산 사장님도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2명 있었다. 바로 망원호프 주인장 부부, 나와 남편이었다. 팔기 위해 사는 집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사는 집이었다. 그리하여 몇 년째 가격 변동이 없는, 앞으로도 없을 그 집을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샀다. 기존에 살던 사람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8개월 후에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8개월이나 남았는데
나는 분주했다. 생각할 것이 많았다. 결정해야 할 것도 많았다. 무려 집에 관한 결정이었다. 매일의 절반을 보내는 공간, 주인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 어쩔 수 없이 주인을 닮는 공간에 관한 결정이었다. 어디에 무엇을 놓고 어디를 어떻게 꾸미고 어디를 어떻게 비울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모든 고민은 하나의 고민에 닿았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오래전 영어 학원에서 본 영상이 생각났다. 한 영국 아주머니가 자신의 식탁을 소개하면서 삼각형으로 움푹 파인 곳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이 식탁에서 다림질을 했다고. 평생 이 자리에 뜨거운 다리미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푹 파인 거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나도 결심했다. 나도 그런 테이블을 가지겠다고. 오래도록 나와 함께 늙어갈 테이블 하나. 그 앞에 앉아 글을 쓰는, 밥을 먹는,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술을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 일을 하는 나를 기억해줄 테이블 하나. 그때 신입사원이었던 나는 월급을 고스란히 털어서 커다란 테이블과 책장을 맞추기로 했다.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니 그즈음 선배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가구학교를 졸업하고 막 목수가 되었다고 했다. 나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목수 언니를 만나 나의 테이블과 책장을 부탁했다. 요구사항은 딱 2개였다. 여러 명이 둘러앉아도 아무 무리가 없도록 테이블은 클 것. 지금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으므로 책장은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 테이블과 책장은 나와 함께 늙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 초보 목수 언니가 만들어준 테이블과 책장은 내 기준에서 완벽했다. 하지만 목수의 기준에서 언니는 초보였고 수축률이 다른 2 나무를 붙여 테이블을 만드는 실수를 해버렸다. 그리하여 여름이 되면 안쪽 나무의 팽창을 바깥쪽 나무가 견디지 못해 테이블의 모서리들은 무기력하게 벌어졌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말끔해졌다. 언니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했지만 나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내 테이블에도 다리미 자국이 생긴 것 같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덧대어지는 것 같아 유쾌해졌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다. 우리가 가진 것들과 사이좋게 늙어가고 싶었다. 미니멀리스트에 관한 책들이 판을 치고 있었지만 나는 우리를 잘 알았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미니멀리스트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었다. 내 취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실 한가운데에 모서리가 벌어지는 테이블을 놓고 그 맞은편에 오래된 내 책장을 놓고 오래전 여행에서 사온 장난감 비행기 옆에 얼마 전 내가 직접 만든 도자기 화병까지 꺼내놓고 사는 것이었다. 우리들의 그 모든 수집품들과 가구들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망원호프는 그 모든 시간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만 했다. 각종 외국 잡지와 인테리어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준비했다. 수납은 어떤 식이면 좋을지, 우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볼 때 구석구석 무엇이 필요한지, 벽과 타일 색깔은 어떠면 좋을지, 그리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면 좋을지 8개월을 고민하고 준비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인테리어 견적 앞에서 나는 오래 망설였다. 매우 합당한 금액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무리인 금액이었다. 뭘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나? 이래도 되는 건가? 마음이 불편해진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최소한으로 할까? 이 정도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당신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민철 씨, 나는 이게 하나의 선언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는 선언. 그 말을 오래오래 곱씹었다. 그렇다. 이 집은 우리의 선언이었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비싼 동네에 비싼 집을 사고 그게 오를 거라 기대를 하며 하루하루 빚을 갚으며 지금의 행복을 유예하는 삶에 대한 거부. 우리 깜냥의 대출을 받아서 오를 거라는 기대도 없이 나중에 부자가 될 거라는 희망도 없이 지금 잘 꾸며놓고 지금 잘 살겠다는 선언.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둘이 괜찮으면 괜찮다는 우리 삶에 대한 선언. 눈을 질끈 감았다. 마음을 단단히 묶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었다. 밤늦도록 벽지 책을 펼쳐놓고 색깔의 바다에서 내 취향의 색을 골라냈다. 물론 나는 아마추어였고 그래서 이상한 색을 골라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내 눈에만 보이는 그 실수 때문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좀 과격해져 보겠다고 방문은 전부 코발트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스 산토리니냐고 종종 사람들이 놀린다. 이 색깔 때문에 또 며칠 머리를 쥐어뜯었다. 어쨌거나 대학교 때 산 이케아 캐비닛부터 목수 언니가 만들어준 테이블과 책장과 각종 피규어까지 새 집에 자리를 잡았다. 발바닥이 부어오르도록 정리를 하고 또 했다. 몇 주 후 엄마와 이모가 우리 집에 다녀갔다. 가장 반대하던 그들이었기에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하지만 기우였다. 그들은 우리가 꾸며놓은 집을 보는 순간 단숨에 우리의 선언을 이해했다. 그때 알았다.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을. 내 인생을 선언할 권리는 결국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망원호프는 우리 삶에 대한 선언이 되어버렸다. 안사람, 바깥사람. 남자친구는 무슨 일해? 학생이야. 3년 9개월 후에 질문과 대답은 이렇게 바뀌었다. 남편은 무슨 일해? 학생이야. 물론 질문은 이어졌다. 무슨 학생? 역사 공부에 박사과정. 돈은 네가 벌고? 그렇지. 우와, 민철, 나랑 결혼해주면 안 돼? 번호표 뽑고 기다려. 앞에 대기 인원이 많아. 남편은 학생이라 집에 있고 나는 회사에 나와 돈을 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앞다투어 나에게 청혼을 했다.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연상이든 연하든 상관없이. 단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직장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직장인의 마음 깊숙한 어딘가에는 주부의 로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 혹은 아내를 출근시키고 난 후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일상에 대한 꿈. 물론 현실은 결코 그 꿈과 같지 않지만. 어쨌거나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연애할 때도 내가 지갑을 여는 일이 많았고 결혼 후에는 내가 본격 가장이 되었다. 결혼하기 직전
남편과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았다. 엑셀 파일을 열고 내 월급을 맨 위에 적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므로. 그리고 그 밑으로 우리의 지출 내역들을 적어 나갔다. 통신비, 관리비, 생활비, 교통비, 적금, 보험금 등등. 쭉 적고 나니 딱 5,000원이 남았다. 한 달에 커피 한 잔의 여유만 남는 집이라니. 그 표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큰 깨달음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백화점 가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사야 해. 결혼하면 못 살 것 같아.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기였던지라 소비에 대한 감이 최고로 오른 것과 동시에 돈에 대한 현실감은 최저로 떨어진 시기였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습게 나가는 시기. 지금이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살 것 같다는 무서운 예감. 그날 나는 꼭 필요한 게 아니어도 우선 샀다. 언젠가 쓸 것 같으면 우선 장바구니에 담았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기 전 마지막 의뢰처럼 무절제하게 쇼핑한 날이 내게도 있었다. 우려와 달리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탄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씻고 화장을 하는 동안 남편은 아침상을 차리고 내 점심 도시락을 쌌다. 물론 도시락 반찬의 절반 이상은 시어머니의 솜씨였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남편이 먹을 반찬을 서울로 붙였고 결혼 후에는 며느리가 먹을 반찬까지 서울로 붙였다. 간혹 식재료를 붙이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꼭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요리법을 알려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게 만들어서 민철이 먹여?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시어머니를 거쳐 남편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맛있게 먹었다. 아침도 남편이 했고 점심도 남편이 싸준 도시락을 먹었으니 저녁은 내가 할 때가 많았다. 퇴근하고 와서 안 귀찮냐고 남편은 늘 미안해했지만 나로서는 도리가 없었다. 블로그에서 본 신기한 외국 요리들을 따라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저녁 식사였기 때문에 그걸 죄책감 없이 실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확률로 저녁은 각종 외국 음식들의 실험실이 되었다. 오븐이 돌아가고 신기한 향신료들이 자꾸 등장했다, 사라졌다. 그 많은 실험 끝에 결국 우리 집에 정착한 것은 파스타밖에 없지만 어쨌거나 그때 우리는 파스타를 먹으며 치킨을 먹으며 정체불명의 요리들을 먹으며 우리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다. 자연스럽게도 당연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자연스럽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색해하고 신기해했다. 실은 그 시선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남자친구가 학생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꼭 내게 물었다. 그럼 데이트할 때 네가 돈을 더 많이 내겠네? 그렇지. 괜찮아? 뭐가? 남자친구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 그런가? 아닐걸? 그런 질문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어느 날 나도 정말 궁금해졌다. 이 남자는 괜찮은지.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남자들처럼 경제력이 있는 여자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사사건건 자격지심이 폭발하는데 참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괜찮다고 남자친구까지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 맨날 계산하면 자존심 막 상하고 그래? 왜 자존심 상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에 열등감을 느끼고 결국 헤어지자 그러는 남자들 많잖아. 난 드라마 주인공이 아닌데 뭐.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남자친구는 나에게 미안해할지언정 자존심을 내세우진 않았다.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선택한 길이 다르고 그리하여 돈을 버는 시기와 방식이 다른 건 당연한 이치니까. 거기에 남녀라는 잣대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말건 우리의 관계와는 별개의 얘기였으니까. 결혼 후 남편은 나를 자연스럽게 바깥 사람으로, 자신은 안 사람으로 소개했다. 말 그대로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말 자체의 편견은 옅어지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금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라진 자리엔 웃음이 들어섰다. 하하하, 진짜 그렇네요. 집에서 있는 사람이 안 사람이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렇다. 남자라는 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을 뿐인데 여자라는 말에 상대를 가두지 않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서 성별을 제거했을 뿐인데 다른 방식의 삶이 시작되었다. 다른 방식의 행복이 뒤따라오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 사람으로 지내고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안 사람으로 지내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대로 행복하다.